네, 이정호입니다. 제가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예 뒤로 편하게 돌아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앉으신 동안에 잠깐 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발표하신 두 분은 이제 공영방송, 공영매체에 줄을 계셔갖고 상당히 경남 속에 계셨는데, 저는 시작이 조선일보였고 중간에 시사전을 거쳐서 동아일보에서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치바람은 덜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사에 있었지만 신문기자를 했으면 또 이제 충돌이 많았을 텐데, 월간조선, 신동아 주로 잡지에 있어가지고 무사히 이 난리 속에 또 정년을 다 채우고 퇴직한 기자입니다. 조금 내치면 저를 조금 소개드리면요, 저는 잡지 기자를 하면서 이제 기존 언론하고 좀 싸우는 거를 많이 썼다고 하고 좀 쓴 적이 있습니다. 옛날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굉장히 히트를 친 방송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과 맞섰던 사상계의 장준하 씨가 숨질 때 떨어져서 숨졌죠. 등산 갔다가 폭포에서. 근데 그게 이제 타살이다라고 굉장히 해서 시끄러웠습니다. 그걸 제가 따라 들어가면서 제가 드리는 건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 인베스티게이티브라고 하는 건 수사, 탐사, 기자가 수사하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쭉 따라가서 그때 SBS가 뭐라 그런가 하면, 이 폭포에서는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근데 올라갔다는 기록이 그게 문제였어요. 내려올 수가 없다. 옆으로 내려올 수가 없다 그랬는데, 저는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를 몇 번 했어요. 그리고 SBS가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죽는다고 마네킹을 떨어뜨리는 흔적들을 내가 갔을 때도 있더라고. 근데 과연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SBS의 위험천만한 오보라고 썼는데, 월간조선 때죠. SBS가 찍소리 못했어요. 소송도 안 걸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없는 듯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잡지 기자를 하면서 부닥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상대적으로 거의 빚이 없는 회사고 오너가 있다 보니까 크게 덜 휘말리는 것도 도움이 됐고, 잡지 때문에 시비가 적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는 수지킴 사건입니다. 수지킴 사건은 이제 그 전직 예비역 대위 출신이 홍콩에 가서 어떤 여인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여자가 간첩이었다. 제2의 최은희 신사하고 사건 만들려고 했다. 이게 큰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제가 썼는데, 근데 결국은 그 여자가 죽었는데 범인은 그 남자라는 거였죠. 제가 이제 남자라고 찍고 들어갔는데 기사는 파묻혔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찾아내서 다시 방송을 하면서 잡혀 들어가고, DJ 때 말이지 사례 게이트가 되면서 이런 수지킴 사건이 큰 문제. 그걸 썼을 때 제가 처음에 이제 장준하 죽음은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친박정희 보수 입장이죠. 여기에서는 국가정보원이 그 여자를 간첩으로 만들고 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꾸며졌죠. 근데 그걸 뒤집는 사건이 들어갔을 때 파문이 컸어요. 그래서 DJ 한 것도 굉장히 시끄럽고 몇 사람이 잡혀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몇 차례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를 쓰면서 저도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내가 거둔 성과는 10인데 저도 100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정도 글재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걸 키우게 되면 거쳐버린다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 10 내지 9로 쓰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수지킴 사건을 잘못하게 되면 국정원 해체, 정부 파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곳곳에 나름대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민변에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그분들 가족들한테 6억 원씩 하도록 하고 어쩌고,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난도 하나 보내왔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청와대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꽤 실력자예요. 또 무슨 얘기냐, 그 친구들도 이용을 하는 건데 그걸 국정원 해체로까지 확 밀고 나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언론에 대표일 수는 없지만 과장 보도를 하는 기자들이 문제다는 걸 듭니다. 과장 보도를 안 하면은 이거를 이념적으로 이용을 못한다. 자, 후쿠시마 얘기를 이제 계속 두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후쿠시마 2011년에 일어났죠. 저는 원자력에서 굉장히 많이 아는 기자고 원자력과 관련 책을 한 3권 냈습니다. 딱 2년 지난다는데 후쿠시마 현장에 갔어요. 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더 이상 들어오지 마시오 한 데까지 갔어요. 거기 가서 내가 방사능 측정기 갖고 다 찍고 다니면서 서울 출발할 때부터 찍고 갔어요. 이만큼 올라가더라 어쩌고. 근데 거기 가서 먹고 자고 술 먹고 뭐 먹고 돌아왔는데 10년 전에 저는 지금 멀쩡하지 않느냐, 내가 또라이냐, 내가 우리
애들 뛰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때 내가 자신했던 거는 후쿠시마 사건 절대로 안 커진 거야.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딱 가서 보니까 후쿠시마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빈집들이 많아요. 거기 막 풀로 이만큼 자라고 그러는데, 야, 이거 좌파들이 오게 되면 척토가 되는 후쿠시마 원자력 난리다 그랬는데 저는 뭘 받는 거냐면 날아다니는 새하고 벌레를 봤어요. 얘네들이 그 동네 살잖아. 그 미친 새가 없더라고. 멋있게 설명드릴게. 후쿠시마 대학교에서 후쿠시마 뒷산에 원숭이가 사는데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 집 부산이다 안 떠나 사시사교를 다 지나 강사는 비 다 맞을 거야. 테레 조사했는데 또라이 원숭이 없다. 뭐 그런 걸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좀 후쿠시마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이건 절대로 못 커집니다. 왜?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면 미리 못을 팍 박았거든. 더 쉽게 이렇게 썼습니다. 1945년 부산에서 굉장히 가까운 부간 빼려고 가면은 시모노세키죠. 바로 옆에 히로시마죠. 내일 모레가 8월 6일이죠. 원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8월 9일이 우리 후쿠오카 가까운 데가 나가사키지. 부산도 가깝지. 원폭이 또 9월 떨어졌어. 그럼 거기서 나오는 물은 그냥 남해가 들어와서 부산 앞바다, 여수 앞바다 다 오는데 45년 8월 달 비가 얼마나 많이 와요. 지금 같을 때지. 그때 먹고 원자병 걸린 사람 있어? 근데 이거 원폭도 아니잖아. 무슨 거짓말 하느냐. 두 번째. 지금까지 미국과 소련을 포함해서 몇 개 나라들이 원폭을 실제가 똑같이 대기권 핵실험을 2000번 했어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돌고 있는데 누가 또라이 있어? 후쿠시마에서 뭐 어쩌라고? 후쿠시마는 찢어져서 구멍 이만큼 거기서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럼 나는 그 2년 후에 가서 술 먹고 밥 먹고 놀고 하는데 뭘 떠들어? 난 후쿠시마 안 커진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이런 가짜 문제도 저랑 다르게 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중문가라고 나갈 수 있는 거고 틀어잡으면 된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끼리 경쟁을 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이 뭐 대단한 것처럼 언론 때문에 지금 뭐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러는데 언론도 별로 아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네. 하나씩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거나. 그냥 마우스 누르시면 돼요. 네. 제목은 언론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니까 대단한 걸로 보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산업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학문이 하나가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 같은 경우는 아주 전통적인 학문인데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생겨난 실용 학문이고 근데 이 문사철 같은 학문도 자꾸 내용이 변하는데 언론도 변한다는 겁니다. 언론에 대해서 너무 같이 부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론은 전달 수단인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기자할 때는 신문이 줄이었고 그 다음에 방송이었는데 지금 SNS로 바뀌었잖아요. 그에 따라 수단이 바뀌면 바뀐다는 겁니다. 자, 지금의 언론은요, 미국이 만들어낸 그 학문일 뿐입니다. 그 이전에 유럽에서 먼저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언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건 그냥 단순한 겁니다. 미국도 초기에는요, 우리로 얘기하면 국문과에서 기자 키웠어요. 미국은 영문과, 영문과에서 그냥 언론은 이런 거다. 막연히 하다가 이게 신문 방송하게 되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유럽에서는 그냥 글 쓰는 재주만 있으면 돼. 소설가가 기자였는데, 미국이 상당히 실험적인 나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그렇게 쓰는 걸 하게 되고 교육을 시키면서 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언론사도 기업이니까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광고를 따오고 이러면서 생긴 건데 이거는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 산업일 뿐이다. 그리고 이게 생기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군주정을 끝내고 공화정이잖아요. 공화정을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 이 미국식 언론학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이 주권자들의 의지를 모아서 정치를 하는 거니까 그 모으는 통로가 언론이 된 거야. 언론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전파됐어요. 미국이 이거 전파했지. 자유민주주의 하라고. 근데 이것이 악용되는 게 문제인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북전쟁에서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버트 리 장군이 남부군의 사령관이죠. 이 사람이 지구한 다음에 나중에 그 저널리즘 교육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지금도 우리 언론인들이 미국의 미주리 대학 가서 많이 연수를 하는데, 미주리 대학이 영문학과에 기사 작성법이라는 학문을 처음 하면서 언론학이 생기는 거예요. 언론학이 처음, 물론 그 이전부터 올라가면 뭐가 있겠지, 뭐 언론에. 우리도 뭐 옛날에
홍문관 근데 그건 뭐 관영이고 이러면서 이제 언론학이 자꾸 학문이 생기면서 이제 아나운서나 이렇게 보도하시는 분들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이게 되는 거죠.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언론상이 퓰리처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퓰리처상이 없고 한국 기자상이 있는데 퓰리처상 대단한 것 같죠? 저도 한국에서는 한국 기자상 받은 기자예요. 근데 별거 없어요. 살아보니까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이 조셉 퓰리처라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언론을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말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헝가리 출신이에요. 그때는 미국이 뭐 남전쟁 하기 전이니까 그냥 미국을 아무나 가는 거잖아. 지금 여권이 없을 때잖아. 가가지고 그때 막 기자들이 아까 그런 식으로 생길 때 기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가 지금처럼 언론은 정치하자 말라는 것도 정원 분리가 없으니까 미주리의 국회의원, 주의원도 하다가 그 다음에 신문사를 사들이고 하면서 떼돈을 벌면서 그때 언론이 새로운 산업이었어. 우리 신문명이 들어오던 때 보게 되면 계몽주의 그래서 조선도가일보가 생기면서 계몽주의 뭐 이렇게 우리 삽시다 하는 게 그때 돈을 번 거죠. 그때 이 양반이 이제 다른 언론사와 경쟁하면서 쉽게 말하면 누구의 비리를 공개하는 걸 막 하면서 그 옐로우라고 그러지 옐로우 저널리즘은 퓰리처가 시작한 거.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국 언론은 대단한 거지만 걔네나 우리나 쉽게 말하면 도친개찐이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죽을 때 콜롬비아 대학에다가 신문학과를 개설해라. 자기가 신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는 2만 2천 달러를 주고 잘하는 기자가 있으면 이 상을 주라 해서 이게 됐는데 그 노건미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노건미 사건으로 한국계 기자가 처음 받았는데 노건미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 보도한 거예요. 그 퓰리처 상 주는 것도 이건 뭐 별거니까. 왜냐하면 그때 6.25 전쟁 속에 그걸 그렇게 주겠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알기는 전사는 아닌데 설명은 하지 않지만 퓰리처도 대단한 거 아니다. 언론도 대단한 거 아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신문명이 생기는데 우리가 미국을 안 가는 6.25 때 미국 애들이 쉽게 말하면 떼거지로 왔잖아요. 그 중에 미 군인들 장교들이 오는데 장교들은 배운 사람들, 대학 나온 애들이지. 다 웨스트 포인트 출신인가? 아니잖아. ROTC가 있잖아요. 그럼 걔는 배경이 역사한 놈도 있고 공학한 놈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문학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년에 홍익대학교에서 문학부에 처음으로 신문학과 만들면서 지금 홍익대는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대, 중대, 한대, 성대가 신문학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방송에 그때 박정희가 프레타 하면서 5.16 발표를 중앙방송에 하잖아요. 방송 굉장히 라디오 65년도에 고려대학교 경희대가 신문과가 아닌 신문방송학과, 신방과를 만들죠. 서울대학교는 75년도에서야 비로소 신문학과를 만듭니다. 그 전에 신문대학원이 있었는데 그 연대가 72년도에 신방과 만들면서 됐는데 그런 신문과 신문방송학과 지금은 이름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서울대 신문학과는 언론정보학과, 고대는 미디어학부, 연대는 언론홍보영상학부, 다른 학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신문방송이 사라졌냐?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니까 사라진 거예요. 언론도 산업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왜 가짜뉴스를 하느냐? 가짜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했고 그 다음에 양이 질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서강대학만 지식융합미디어대학에서 신문방송 전공만 있고 다른 대학은 신문방송이라는 게 없고 근데 서강대도 신문방송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전공을 분리해서 하고 왜냐? 미디어하고 엔터테인먼트 홍보 광고가 훨씬 큰 시장이야. 이제 보도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기업들은 뭐냐? 옛날에 신문이나 방송에 자기 소식이 나오는 걸 원했는데 지금은 자기 돈 때려 부어갖고 광고를 하면 훨씬 크고 언론도 따라온다. 그럼 블랙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가짜뉴스도 만들면 된다 이거죠. 이 구조를 어떻게 깰 거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과거에 정통 보도를 하는 언론은 제 경험으로는 왜 자기가 10을 받으면 10만 보도하면 되지 100을 보도하느냐. 저는 이제 옛날에 유명했던 오대양 사건도 취재를 해봤는데 오대양 사건에서 저보다 많이 하는 기자 없을 거예요. 근데 32명이 이 천장에서 목매에 죽었어. 그걸 타살로 몰아? 그게 타살이면요 엉터리입니다. 시신을 여기 들어 올렸대. 여러분 잔은에 하나 들어서 이거 올려보세요. 32명 올릴 감찰부대도 못해. 그리고 차가 2번 들어왔대. 그게 88년 몇 년이야? 87년이지. 그때 대한민국에서
32명이 죽었으면 두 번에 오면 시신은 16번씩 구워야 되죠. 16명 타는 봉고가 있었네. 12인 봉고 있었어. 근데 운전수는 살아있어야지. 그럼 11명 태우고 오지. 근데 그때 그 시신을 옮기려면 지금도 봉고는 옆으로 열죠. 뒤로 여는 거 있지만 그때 봉고는 뒤로 여는 것도 없어. 지금 다 의자 빼고 16분 놓쳐 이거예요. 그럼 올 수 있지만 멀쩡한 놈이 시신 16개 싣고 운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밑에 깔린 시신은 차가 흔들리고 가면 입에서 피 나오고 흔적이 남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대양 사건을 왜 듣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 다 산다, 시신이 옮겨갔다, 엉터리 보도가 나왔는데 끌려갔어. 근데 난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니라고 하는 언론들이 난 정통 언론이라고 하는데 자꾸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각 대학에 가보면은 신방과가 정액과 행정과랑 같이 있는데 점수도 밀리고 안 와요. 그리고 전통 신문방송학보다는 홍보가 더 위주가 됐고 이게 문제입니다. 싸구려가 돼가고 있다는 언론이 우리 가짜 언론을 나타나는 기본이죠. 두 번째, 자 기자실 문제를 이제 노무현 정부부터 시끄럽는데 이 기자실 제도는 일본서 온 겁니다. 미국하고 좀 달라요. 근데 일본도 걔는 기자 구락부, 구락부가 영어로 하면 클럽이죠. 그게 담합하려고 한 게 아니야. 민주주의 하려고 한 건데 우리는 이걸 담합으로 보고 노무현이가 없었어. 근데 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냥 없애는 거죠. 프레스룸인데 현재 기자실을 설치한 나라는 몇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경찰서 이제 신문기자단 사스마리라고 그러는데 경찰서까지 기자실을 설립한 나라는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지만 일본 거 그대로 가. 내가 처음 기자할 때는 야 이거 요거 가대로 뽑아. 용어 자체가 다 일본말이었어. 인사업이 원래 또 그런 용어가 많았죠. 미국은 부채의 기자실을 하는데 거기 상주하는 게 아니라 출입증 있는 사람은 누구나 부양문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 또 우리는 이게 생긴 게 조선동화가 생긴 게 1920년, 두신문이 100년 넘었죠. 그때부터 생깁니다. 일본이 하는 걸 따라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그 기자실을 제대로 인정을 해주고 거기 출입하는 매체만 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기자를 잡지 기자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근데 그때는 조선동화, 중앙항국, KBS, MBC 딱 6개만 들어가죠. 이때가 좋았는지 지금처럼 무지무지하게 언론이 많은 게 좋은지 잘 보셔야 돼요. 이건 결국 주권자인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난립이 돼서 전두환 때 언론 통폐합을 하면서 또 한번 줄여주죠. 그때가 기자들이 봉급좀 제대로 받고 언론 제대로 보도를 했는지 그게 이제 담합이라고 하는데 언론을 풀어서 누구나 대나 소나 다 언론하게 되는 게 지금 SNS 다 띄우잖아. 그게 좋은지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기자실을 개망해버려서 이 기사나 보낸 송고실로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기자실을 복원을 합니다. 복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본의 기자구락부를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1865년에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근대화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근대화를 빨리 했지만 일본은 그렇게 빠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대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어서 의회를 만들어요. 그게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가 지금 이등방문이 한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생겨서 출입을 하는데 이때 야 취재하지 말라라는 요구가 오니까 시사신보의 기자가 박신문사 기자를 모여서 대항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려면 언론이 필요하다 해서 처음 만든 게 기자클럽이에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악용을 하는 게 불체포 특권 있죠. 체포동의안에서 통일받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영국에서 명예혁명 무슨 혁명 거쳐서 영국이 근대화될 때 청교도 혁명할 때 군주가 국회의원들이 뭐라 하면은 그걸 잡아버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게끔 불체포 특권을 만든 건 민주주의에서 만든 건데 그걸 악용해서 이재명 방탄하려고 만드는 지금 악용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문제가 부닥칩니다. 그래서 기자클럽이 처음 만들어졌다가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야 그럼 네가 담합이냐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 바꿔가지고 친목단체가 시전을 하는 목적으로 쓴다. 그리고 자기네 유지하기 위해서 외신은 안 된다. 잡지 기자 안 된다. 딱딱 제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가 동아일보에서 신동아를 하고 월간조선을 만들어요. 조선일보에서. 신문사에서 잡지를 만드는데 일본은 운해춘추라고 하는 출판사, 무슨 출판사에서 잡지를 만들어요.
근데 잡지 기자들이 기자실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씹어대. 가장 좋은 게 일본에서 문예 축제에서 나왔던 유명한 특종이 다치거나 다카시가 다나카 가쿠에이 금맥과 인맥, 그래서 다나카 당시 수상이 전 수상이 일본 미국 로키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인맥을 관리했다는 일본 역사 최대의 특종을 쓰는데, 그 다나카 가쿠에이가 일본 동경대학 나와서 잡지 기자야. 근데 일본 신문 기자들도 다나카 인맥당을 아는데 아무도 안 써. 근데 이걸 쓰면서 일본 사회가 뒤집어지면서 미국에서는 미국 기업이 외국에 가서 뇌물 주면 망하게 한다는 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기자부락부가 만든 게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거기에 잡지 기자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얘네들이 별도로 움직여서 공격을 해야 되면서 둘의 디바이드 앤 롤 체크한 밸런스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신동아에 있으면서 동아일보 기사를 공격할 수 있느냐,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을 쇠퇴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 이걸 보시면서, 그러면서도 이게 쭉 가다 보면 나름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이거를 또 누가 흔들었냐? 아까 말한 대로 노무현 씨가 기자실을 없애면서 확 흔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왜 기자실을 만들었고, 일본은 신문하고 잡지하고 경쟁을 하고, 우리는 경쟁하는 구도는 아니지만 뭐가 나름대로 가는데, 그러다 보면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없애버렸다. 뭔가 정치가 항상 언론을 통제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실을 하게 되면 오브 더 레코드, 그래서 야, 이거는 내 자료를 알려줄게, 보도하지 마, 또 자기 불리한 거 보도하지 마 그러는데, 그걸 지켜주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담합이라 그래서 다 해버리면, 예를 들면 아덴만 여명 작전을 하는 걸 내가 알았어. 소말리아 해적 치는 걸. 그거 보도하면 우리 군인 죽고 우리 인생 다 죽잖아. 보도하지 말아야지. 근데 내가 좌파야, 이렇게 이념성이 강한 건데 그걸 보도하겠다고 하면 또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오브더 레코드 문제가 상당히, 그래서 기자실이 필요한 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박정희 때 기자실을 유지하고 전두환 때 언론통 폐업을 했을 때는 언론고시라고 해서 80년대나 10년대 들어간 사람들은 상당히 엘리트고, 제가 그때 가서 본 선배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제가 점점 나이 들고 하다 보니까 요즘 기자들은 내가 보기에 아주 시시해요. 솔직히 말하면 삼성 현대 애들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고시란 말이 사라지면서,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소프트한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투쟁적이지 못하고 인베스티게이티브를 덜 쓰면서,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인터넷을 뺏기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노무현 이후로 기자실을 개방해서, 자, 언론의 조건이 있죠. 네이버나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뭐 조건만 갖추면 다 출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오는데, 얘네들이 쓰는 것 중에서 뭐가 달라요? 다른 내용이 없잖아. 옛날 같으면 후쿠시마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고 반대로도 써보고 하는데 없어졌어. 잡지 기자를 또 안 해.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그들이 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 어느 매체가 어느 정당을 친하면 그냥 따라갈 수도 있게 돼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DJ가 노무현 때 새로운 언론정책을 하려고 뭐 기자실도 없애고, DJ 때 생기는 게 이제 한겨레가 생기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마이뉴스라는 게 생겨서, 그래서 저희들은 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무지하게 기합받으면서 기자 되는데, 오마이뉴스는 누구나 비싸서 실어주면 데스킹 과정 별로 없이 그냥 실어주고 그게 보도가 되고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미 위주로 바꿔냈다는 거예요. 인터넷 매체가 매우 많이 들어오면서 언론은 많아졌지만 언론사는 가난해졌고, 그리고 또 기자들도 가난해지니까 결국은 뭐냐, 돈만이 주는 맛에 딸려가는 거지. 그럼 지금 여의도에 가게 되면, 야, 내가 이번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내가 되면 될 것 같아? 돈 주면 된다고 기사 써. 컨설팅도 다 해줘. 이렇게 되면서 언론이 굉장히 약해진 거죠. 그리고 87년 6월 사태 이후에 그 시위 486들이 언론사에 들어가면서 논쪽의 변화가 생기면서 무조건 좌파는 좋다, 이런 쪽으로 갔죠. 그리고 삼성현대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광고를 싣다 보니까 광고에 끌려가는, 삼성 쓰지 마라, 현대 쓰지 마라, 뭐 이런 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신문사에 자기는 이미지 광고 안 하고 있어요. 안 합니다. 찍소리도 못해요. 근데 일본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광고를 주는 거에 따라 커지고, 내가 광고를 발주하고 기업체의 임원이 되니까 광고만 커지고 보도는 줄죠.
그래서 기업체를 쓰든 뭘 쓰든 저쪽에서 보기에는 기자들은 돈 주면 써주는 언론인, 우리 회사 직원 비슷한 꼴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자립성이 강한 언론이라면 아이씨 안 받아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고 해주면서 이렇게 되면서 가짜 뉴스가 나오는 부도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광고가 보도와 비판을 이기는 현실이 왔어요. 가짜 뉴스. 가장 가짜 뉴스 하나 말씀드릴까요? 대표적으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고 고리 1호기 폐쇄, 영구 폐쇄 시기가 할 때 후쿠시마에서는 1368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후쿠시마는 많이 한다고 그랬죠.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죽은 날은 당일 딱 2명입니다. 물이 촥 쳤다가 빠져나간 다음에 시신이 2개 나오는데 물에 빠져 죽었는지 뭐 맞아 죽었는지 몰라. 근데 하여간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은 방사능은 그때 뭐 터지기도 전이야. 그럼 쓰나미 때문에 죽었는데 그럼 1300명 뭐냐? 이거는 그 동네 사람들을 나중에 터지죠. 다 한 군데로 소개시켰잖아요. 멀리. 그 다른 데 가서 살다가 10년 지나서 동경신문이 취재해보니까 다 노인들이 신고를 많거든요. 일본으로. 차례차례 돌아가신 분이 1300명인데 그걸 처음부터 가짜뉴스를 하고 들어갑니다. 또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검증을 안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나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나는 알고 따졌거든. 그 따진 대상이 김수현이야. 김수현. 이번에 기소됐다고 하는 하회수석. 그 친구가 미안하다. 나도 그거 아는데 표현이 잘못됐다. 그걸 내가 동아일보 출입기자부터 다 설명했는데 한 번도 안 써. 눈치 보고. 눈치 봤다는데 해석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공보는 정부에서는 자기가 뭐 정책을 할 때 이걸 언론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쓰게 되면 난 안전해. 잘 써주면 친해지죠. 근데 틀어주면 안 되죠. 근데 점점점 근데 거기에 숨어 있는 걸 있는데 그걸 찾아내서 기자들이 인베스티게이티브로 써줘야 되는데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더 여론을 만드는 게 가능해졌고 언론은 마이크가 돼버린 거야. 좀 더 크게 전달하는 거지. 여기서 거짓말을 딱 차단하거나 참말을 전달해주는 기능이 없어진 거죠. 이게 지금 언론이 너무 마음대로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지금 논평에 있어서도 옛날에 뭐 시리아 방송대 같은 소신인 논평이 있었는데 지금 각 동아 언론 컬럼니스트 노선조에서 제대로 된 거 몇 개 있습니다. 조선조에 누구 동아일보의 송평에 등등 몇 개 전 눈에 안 띕니다. 그리고 여론 조작이 무지하게 가능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에서는 돈만 주면은 이 사람 출마시키면 당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언론을 가벼이 보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도 언론 통제를 할 거예요. 우리도 북한하고 전쟁을 붙으면 계엄령하에서 언론 통제해야 돼요. 왜? 한국군 무너지고 있다 보도를 하면 다 도망가지. 통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게 공영방송의 그런 가치를 이렇게 봐요. 자, 우리가 민주식 공화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치를 알고 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의무교육을 지금 고등학교까지 시키죠. 공부 지가 안 하는 건 지가 안 하는 거고 판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BBC나 NHK도 그렇고 세상 좀 알으라고 공영방송 시스템이 들어온 건데 이 공영방송들이 무슨 정치 사건에 대해서 자기 이념을 집어넣어 정권에 따라 입만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정권 홍보 방송이 돼버린 거죠. 차라리 세계 뉴스나 역사 스페셜이나 뭐 과거 사건 이거만 하게 되면 지식이 늘어나는데 박근혜는 나쁜, 누구는 이런 식, 광우병은 옳은 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개판이 된 거잖아요. 그 공영방송에 순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이 안 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하나 재밌는 게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관영 언론은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은 정부 대변지 아니에요. 호남에 기반을 둔 호반건설이 인수했습니다. 인수할 때 저항이 있었는데 돈 많이 준다니까 그냥 민영화에 동의했어요. 옛날엔 조중동대 한경대 그래서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이 대한매일에 대해서 둘이 막 인역조와 싸웠는데 지금 서울신문은 여기 빠졌습니다. KBS와 MBC는요 국영방송은 아니고 공영방송인데 이건 법에 의해서 생긴 단체들이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시민을 건전하게 만드는 국민교육에 주력하면 되는데 정부 성과를 알리는 그런 방송을 하다가 정부가 바뀌었어.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 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서는 오는 게 그 다음 정권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은 정권의 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거기서 노조가 커갖고 야 우리가 주인이 돼야 돼. 그래서 국장 사장 우리 승인 받으라고 하면 노조 방송이 되는 거잖아. 그 주인 없는 방송이잖아.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예를 들면 저희가 있은 동아일보에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검은 유착을 했다고 MBC가 보다고 KBS가 따라와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 우리 안 넘어가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풀어야 될 겁니다. 지금은 공영방송이 노조가 장악하면서 아까 이제 최 PD께서도 얘기하셨는데 KBS의 직미라든지 MBC의 온갖 적폐청산이라가 만들어서 박근혜 정부의 부역 간부를 다 날렸어요. 이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냥 아까 설명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로 광우병 때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뉴스타파의 최승호 다 사장이 되면서 개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념대로 경영진과 노조가 결탁하면 지금 못 막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CBS나 BB 불교 방송이 뭐야? 그런 방송은 원래 종교만 하게 돼 있는데 왜 뉴스를 하냐는 말이에요. 어떤 크리스찬 TV는 크리스찬만 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허가받아놓고 다 들어와 있어. 공영방송, 종교방송이 특정 이념으로 가게 하니까 다수를 차지하면서 문제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재정이 굉장히 좋은 조선일보가 친보수, 그다음에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어정쩡, 그 나머지는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어야 됩니다. 얘네들이 수신료를 받는 거는 아까 국민교육하고 그런 건데 그거 아니고 어느 대변인지가 되면 이건 아니죠. TBS도 마찬가지 교통방송에 나오는데 김호재가 왜 까불어? 개처럼 기자라면 나도 기자 몇 개 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공영방송 문제는 결국은 언론은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뉴스 보도도 하려고 하면은 민영화가 다르게요. 그리고 민영화는 빚이 없는 사람이 해야 돼요. 가장 빚이 없는 게 조선일보고 그 다음에 아마 동아일보 겁니다. KBS, MBC처럼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참 산업을 키울 때 박정희가 기계공업, 전자공업 키울 때는 정부가 다 정계획을 5개년 계획해서 키웠지만 지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넘버원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자과가 없고 상공부에 기계 자동차과가 없어. 왜냐면 더 잘하니까 민영화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언론도 충분히 하기는 언론 담당이 없어야 돼. 그래서 민의가 반영돼서 정부가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KBS하고 MBC 이런 것들을 민영화하자 이런 해보려고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